달러 환율에 대해서 모든 경제가 통제받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한니발 장군이거든요. 그래도 인문학을 조금이라도 얘기해 드리는 게 좋아요. 왜? 역사는 돌고 도니까. 자,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죠. 어디와 싸웁니까? 로마와 싸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니발이 4만여 명의 군인과 9천 명의 기사, 그리고 알프스 산맥의 코끼리를 37마리를 끌고, 사람이 넘어가도 힘들잖아요. 나폴레옹 군대가 넘어가서 이겼죠. 그거를 그 이전에 한 사람이 한니발 장군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이겼어요. 뭐에는 이겼습니까? 전투에선 이겼죠. 전투. 싸워선 이겼어요. 근데 뭐에 졌습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로마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해군의 나라였던 카르타고, 걔들은 배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예요. 그럼 당연히 해상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떻게 왔어요? 알프스를 넘어왔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에 뒤통수 맞고서 로마가 쓰러진 거예요. 우린 이걸 잘 타산지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경제는 이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하나만 삐끗하면요, 우리는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이 한니발 장군을 이기냐면, 스키피오라는 장군, 젊은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 전략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그걸 이겨내요. 그럼 결국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전투에서 져도 돼요. 뭐만 이기면 됩니까? 전쟁에서만 이기면 돼요. 자, 환율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환율을 금리하고 환율만 생각하니까 되게 어려운 건데요.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그 중간에 중간관계가 있어요. 자,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같은 거 쓰세요? 안 쓰세요? 잘 안 쓰죠? 그럼 시중에 돈 줄겠죠? 그럼 금리가 오르면 그 돈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예적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리 올랐네? 그럼 투자 안 해도 되겠네? 자, 10%만 투자 줄이고 예적금으로 가도 통화량은 줍니다. 그럼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자, 통화량이 줄으면 시중에 돈이 없어요. 10%가 줄었어요. 그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중간 걸 생각 안 하시니까 되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거꾸로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굳이 은행에 예적금 안 하겠죠. 대출도 더 쓰겠죠. 왜? 야, 금리 싸니까 레버리지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부동산 사자. 그러면 통화량이 늘 거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 구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어려운 거 이거죠. 그럼 달러랑 원화는 뭔데? 얘의 관계는 뭔데? 이 환율이라는 건 결국은 교환 가치예요. 자, 1달러가 1,000원이라는 건 1달러 하나 바꾸려면 1,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1,2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가치가 떨어진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더 편하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 1달러에 1,000원에서 1,200원이 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미국의 M사 햄버거가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1달러. 그럼 우리는 미국 햄버거 살려면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얼마 내면 돼요? 1,000원 내면 돼요. 근데 1,200원이 됐네? 그럼 나 미국 햄버거 사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1,200원 내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 돈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러면 달러는 올라간 거죠. 쉽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결국 달러 가치는 올라간 것이니까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환율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환율 상승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어요. 방금처럼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면, 자, 원화 가치가 사실은 떨어진 거죠. 원화 화폐 가치는 떨어졌어요. 햄버거 하나 사려고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외 채무가 있죠. 외환 보유고도 갖고 있지만 채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림으로써 한 달에 1억씩 내던 걸 얼마를 내야 돼요? 1억 2천을 내야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 수출하는 입장에선 물건값이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원해요. 원달러 환율이 자꾸 올라가 줘야 우리는 더, 옛날 이 생각 계속 하시고 계시죠. 달러가 강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가 돼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엔 우리가 수출만 해서 먹고 살았고 개도국이고 하니까 부채도 많이 봐줬잖아요. 그리고 부채 금리가 겁이 안 났던 게 우리나라 자체 대출 금리가 10%예요. 해외 3%예요. 겁 나요, 안 나요? 네, 달러로 내가 4.5% 내도 겁 안 나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이제 선진국 대열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규모도 너무 커졌고 이거 하나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채무 부담을 줄이려면 통화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엔 유리한 거 아는데 수입도 불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국가 입장에선 이 채무 때문에 원화 강세가 차라리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는 힘들어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게 힘들어지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근로자인 우리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적정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은 엔화가 201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살짝 강세로 돌아섰어요.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엔화가 강세가 나타났다.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 경제 지금 안 좋잖아요. 좀 살아났다고는 해도 옛날 같지 않은데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저 돈이 가치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본 국채 같은 경우는요, 사기도 힘들어요. 그 나라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수익 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로금리 때니까.